안녕하세요. 감정평가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어정미 평가사입니다. 자, 오늘은 감정평가사 시험에 입문한 초시생을 대상으로 이론 과목의 특징을 설명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단기 고득점 합격을 위한 전략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감정평가사 시험에 입문하시면 유튜브 학습 동영상이나 가깝게는 선후배 합격 후기 여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 특별히 더 집중해 주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론 때문에 이제 우리가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 그런 수험생들을 우리는 이론 금쪽이라고 부르는데, 이론 금쪽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이론 덕분에 단기 합격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론 과목의 특징 그리고 그에 따른 공부의 방향성을 잘 설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정평가 이론은요, 공부 투입 대비 가장 쉽고 빠르게 안정적인 점수가 나와줄 수 있는 과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이런 과목의 특징과 그에 맞는 학습 방향성을 잘 설정하셔서 단기 합격의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이론은요, 세 과목 중에서 가장 쉽게 빠르게 합격권으로 점수를 올려놓을 수 있는 과목인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론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고 또 이론을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진 건 또 사실입니다. 실제로 3년차 이상 분들 중에는요, 이론 때문에 이제 합격이 어려운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론이 어떤 과목인지 잘 모른 채 공부를 시작했거나 또는 오해한 채로 수험 전략을 계속 밀고 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과목 시리법 중에서 실무의 비중 그리고 중요도가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론을 우리 객관식 시험에 단순 암기 과목으로 생각을 해서 학습 시간을 배분한다던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 1차 시험 보듯이 벼락치기로 이 공부를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이해만 하면 됐지 따로 암기는 필요 없다라는 전략, 이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범위를 줄이는 그런 실수도 많이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다, 총론만 하고 강론은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좀 띄엄띄엄 또는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 또다시 1년을 준비해야 하는 좀 불행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수험 정보를 가지고 아무리 인풋을 많이 넣으셔도요, 합격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OT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점은, 감정평가 이론 과목의 특성을 좀 파악할 거면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향을 잘 따라오신다면요, 가장 쉽고 빠르게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는 과목으로 만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공부할 것인가 본격적인 이제 PPT 영상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에 대한 특징을 좀 파악해야 되죠. 감정평가 이론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수험적인과 외적으로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감정평가를 할 때요, 법률에 근거해서 가장 우선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전문가로서 이제 실무적 판단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있죠. 이럴 때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이 체계가 작동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 안에서 이를 근거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과목 중에 2교시에 이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우리 시험은 이론은 100분의 시간 동안 4문제를 풀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주관식 시험이라는 점입니다. 100점으로 출제되지만 40점 이상 득점을 하고 그 합격권에 도움이 되는 점수는 매해 다르죠. 그래서 100점 맞기 시험은 아니지만 실무와 법규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가져갈 것인가는 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맞게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여담으로 예전에 어떤 수험생이 100점 맞는 게 목표라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 지 이제 9년 정도 돼가는데요. 저를 지금까지 받아봤던 질문 중에 가장 저를 당황스럽게 한 질문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00점 맞기보다는 합격에 도움이 되는 점수 그 구간을 공략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시험이라는 점. 감정평가 이론 이 시험을
여기 제가 중요하다는 게 주관식이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글을 작성해야 되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논술형으로 대학 입시를 뭐 잘 치렀거나 또는 뭐 독서에 대단한 취미가 있다 또는 뭐 전공이 그쪽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 요인들 있죠. 그런 부분이 우리 시험에 연관을 줄까, 영향을 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감정평가 이론은 주관식이긴 하지만 수험이 붙어요. 우리가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있고 그에 맞는 답안 체계가 존재를 합니다. 내가 글쓰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극단으로 뭐 외워서 쓰면, 그죠? 외워서 쓸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설명과 논하시오 이 두 가지 체계 안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유형 문제가 있겠지만 예상되는 문제 유형이 있고 우리는 그 예상 문제 유형에 맞는 답안을 계속 준비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능력이 점수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분들은요, 목표를 수석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1등 또는 뭐 2등 극상위권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으나 우리는 합격권, 제가 제시하는 목표 점수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런 개인적인 능력을 크게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큰 상관이 있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지는 4가지 문제 유형으로 계속 나눠서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례, 단문, 실무, 약술 4가지 유형으로 제가 시험 문제를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34회 시험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렇게 출제돼요. 이제 줄글로 쭉 시험을 볼 건데 최근에 어려워하는 이유가 지금 문제 2번처럼 길어집니다. 뭔가 긴 지문을 읽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문제 2번 같은 경우를 실무적 영역이랑 연결해서 실제 우리의 판단을 요하는 사례형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고 문제 1번처럼 되게 깔끔하죠. 보기에도. 이 부분을 단문형이라고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문제 1번과 2번은 단문형 또는 사례형 이 2가지의 유형 안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문이 길어지면 시간 부족한 건 당연하고요. 질문에서 벗어나는 논점 이탈하는 답안을 작성하기가 쉬워서 사례형이 1, 2번급으로 길게 나온 해는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겨보면요. 문제 3번 있죠. 문제 3번의 경우는 제가 실무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실무형과 여기 약수령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점이 일단 20점, 10점으로 배점이 작다는 건 우리가 득점할 수 있는 점수도 1, 2번급보다는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이제 바꿔가면서 3, 4번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실무형 보면은 여기 담보평가 보이시죠? 아직은 모르겠지만 담보평가, 담보를 받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이 의뢰하는 평가인데요. 우리 업무 영역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심사제도라는 걸 들여왔거든요. 그 제도, 실무에서의 제도가 이론으로 출제되는 거죠. 3번 실무형이 있고 마지막 약수령은 짧게 그리고 우리가 답안 작성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분량 자체가 짧아진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총 20페이지의 실제 답안지에 1년간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출제된 문제를 답안지에 적기 위해서는요. 기본 내용을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한 걸로 끝나지 않죠. 암기라는 작업이 필요한데 처음 암기는 뭐 개념 암기 그리고 뭐 특징 이런 식으로 단문적으로 암기하다가 문장 그리고 문단 이런 식으로 볼륨을 계속 키워서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계속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런 연습 루틴으로 1년 커리가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론을 즉 가장 쉽고 빠르게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이 이론 나는 몇 점을 목표로 해야 할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점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를 맞으면 합격할 수 있을까? 참고로 감정평가 이론의 점수는요 3그룹으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더 촘촘하게 나눌 수는 있습니다만 상담하면서
"어떻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점수 구간으로 딱 나눌 수 있을 만큼 이 점수대는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하다가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첫 번째가 40점의 면가락 작전을 쓰는 여기 40점 초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있어요. 직장 병행이라든가 동차, 그러니까 그 해에 1차와 2차를 모두 치른다든가 시간 부족이 있는 유형이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높고, 그럼에 따라서 공부 분량을 확 줄이는 분들입니다. 그중에서 특징은 기본서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짧은 요약집만 보는 분들은 이 점수 구간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리법 중에서 이론을 극단적으로 공부 시간을 두지 않는 분들이 40점 초반 또는 39, 38 이 정도의 점수를 얻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3년차 이상 분들 40점이야 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그건 역시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수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40점 중반대입니다. 초시생이 이제 열심히 따라오셨는데요. 점수가 기대보다, 즉 제가 제시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점수보다 낮게 나오는 그룹입니다. 이 점수는 노력은 했지만 실무와 이제 법규 변동폭이 워낙 큰 과목에 합격을 좀 대비해 줄 만한 점수는 아니라서 좀 아쉬운 점수예요. 두 번째 그룹은 실무 또는 법규 중에 이제 과목 하나가 높은 점수를 획득하면서 합격해 나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좀 아쉽고요. 실무나 법규에 비해 쉽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임에도 이런 점수가 낮다라고 하면 좀 아쉽죠. 그래서 3년차 이상인데 이 점수대 아직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면 공부 방향이 맞게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 점수는 세 번째 50에서 55점 이 그룹입니다. 초시생 기준으로 이 구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런 개인적인 역량이 좀 출중하다 싶으면요. 60점 그리고 50 후반 점수도 목표 가능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그런 역량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점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50에서 55점 초시생 기준으로 이 점수는요, 수험생이 임의로 범위를 줄이거나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저의 커리큘럼만 따라오신다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얻을 수 있는 점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커리큘럼을 전업 수험생 기준으로 공부 시간에 충분히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설정을 딱 해주시고 전략을 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점수인 50에서 55점 구간을 우리가 조금은 쉽고 다른 과목보다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를 이 밑에 최고 점수와 꽈락률의 데이터로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의 27회부터 35회까지 최고 점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저는 25기이고 그 해 67점, 이론이 67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67점을 넘어서는 점수는 아직 보이지 않죠. 그리고 특징 하나 더. 우리 시험은 60점 구간에 최고점을 보이긴 하나 실무와 그리고 법규에 비해서 70점 그리고 60점 후반을 쉽게 주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무와 법규를 전략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실무와 법규가 높은 점수를 주는 애가 있지만 그에 반해 낮은 점수, 70에 비해 너무 낮은 점수로 합격하는 해도 있을 수 있어요. 즉, 변동이 굉장히 적은 과목이 이론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적다. 그래서 기본기만 갖춰두고 계속 반복적으로 중요한 것을 추려내면서 연습을 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이 합격 구간으로 당연히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70을 기대하고 실무와 법규를 목표로 할 수는 있겠으나 저라면 일단은 더 빠른 시간 내에 50에서 55 구간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는 이론을 좀 이해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꽈락률인데요. 꽈락률도 실무 같은 경우는 평균 70을 보이는 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그 꽈락률의 매운맛이 이론이랑 차원이 다른데요. 이론은 한 번, 여기 33에 한 번 70%를 뚫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25회부터 35회까지 보시면 50%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꽈락으로 미끄러질 과목은 아니라는 점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점수와 꽈락률을 가지고 이론의 어떤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요. 이론은 기본기만 탄탄히 준비된다면 어렵게 쉽게 어떻게 나오든 간에 수험생이 가져갈 수 있는 점수, 우리의 목표 점수는 받아갈 수 있는 변동성 굉장히 적기 때문에 면가락 가능성 제거하고요. 제대로 된 그 커리큘럼만 소화한다면 50점 플러스 알파까지 획득이 가능한 안정적인 과목이라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론은 왜 이런 경향성을 갖는 걸까? 이론이라는 건요. 주관식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출제된 문제에 글을 쓴다는 건 너무 여러 가지 문장이 등장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논점 이탈이 아니면 이건 틀렸어라고 쭉 그을 수가 없어요. 그 절대적 기준이 강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고 또 우리 수험생 수준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내가 제출한 답안으로 충분히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건요. 아무 말이나 써서는 안 되고 앞서 초반에서 얘기한 1년 동안 준비한 그 답안, 정답에 근접하도록 그 만든 답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 과목은요. 주관식이라는 점, 채점에 있어서 변동성이 크지 않고 그다음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그 분량 대비 답안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특징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감정평가 이론 과목의 특성이 잘 이해되었고 그에 맞는 방향만 잘 설정된다면요. 충분히 단기에 이론 덕분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은 35회 가장 최근에 합격한 분이고요. 제가 제시하는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오셨고 이론을 띄엄띄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생각으로 접근했던 수험생입니다. 2년 차인데 60점. 그리고 오른쪽은 34회입니다. 53.5점으로 합격했는데요. 이분 역시 랜드이즈 수험생으로 온라인으로 접근을 하면서 1년간의 커리를 잘 따라오셨던 수험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목표점은 50에서 55의 구간을 두긴 했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얼마든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론 금쪽이가 되지 않고 이론 때문에 합격의 그 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격 점수를 딱 설정해 두시고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학습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감정평가 이론 학습은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본서, 암기, 답안지, 작성 연습입니다. 여기 앞에 이해를 전제한다라는 점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괄호를 치고 결론만 기본서 암기, 답안 작성 연습 3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기본서 관련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라는 개념 자체가요. 감정평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평가하는 그 대상 있죠? 토지 등이라고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들이 총론편에 실리게 되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보면 감정평가의 기본 이론은 물론이고 대부분 부동산 관련해서 기초 개념 그리고 가치 이론, 부동산 시장 이론 등의 부동산 학에서 등장하는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의 판정 방법이 있어요. 감정평가 3방식, 3가지의 방식이라고 해서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는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총론을 배우면 우리 이론의 한 70% 정도 내용을 다 배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강론이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붙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강론에서는 금융, 투자, 개발, 정책, 입지 등의 부동산 학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내용 플러스 감정평가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 있죠? 그러니까 유형별로 토지, 건물, 그리고 뭐 선박, 항공기 이런 식으로 특정 유형별로 좀 더 세분해서 보는 내용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스킵해야지라고 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이 강론을 모두 날리고 총론만 선택하게 되는데요. 굳이 그렇게 임의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1년간의 커리를 따라오다 보면 기본기를 갖출 때 1회독할 때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두 볼 거고요. 반복적으로 회독을 할 때는 중요도에 따라서 제가 조금 분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분량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다듬으면서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내용도 이렇게 축약돼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론과 강론을 중심으로 볼 거고 마지막으로 법에 근거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밖의 내용 중에는 각종 법률 등장을 하고요. 여기도. 그리고 이론 영역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논문이나 이슈들 진행 중인 것들이 매해 출제 가능성을 안고 우리가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의 범위를 좀 어디까지인가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럴 거 없고 기본서 기준으로 따라오시면 그게 곧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출제될 거고 나는 기본서 외의 것이 나온다 해도 기본서의 실력으로 답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우리 책은 이 4가지를 가지고 볼 건데요. 정말 필수는 의노트와 기본 강의할 때 필요한 교재 그리고 기출문제집입니다. 이 총 3권 가지고 할 거고요. 단문 연습 문제는 GS 강의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반복되기도 하고 겹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활용할 거라 필수는 이렇게 3권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차와 논점의 기출문제 2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 공부할 건 논점별, 그러니까 유사 논점, 같은 논점별로 먼저 묶어서 본 다음에 1부터 35회까지 순서대로 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참고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감정평가 이런 관련해서 이렇게 책들이 많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내용은 풍부할 수 있지만 수험적으로 시간을 아끼기에는 그 편집 상태가 조금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강의 교재 제 거를 선택하시고 얘를 선택하고 싶다 이 부분을 그러면 참고 서적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3번째 여기 감정평가 기준 등 나와 있죠. 우리 감정평가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외에도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때 따라야 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해설해 놓은 건 역시 수험에 관련한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않는 게 우리 책에는 이 모든 것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따로 볼 필요가 없고 이 외국 규정 역시 수험생은 시간을 최소한 줄여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니 이 부분들은 책에 이렇게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강의 교재는 무조건 필수로 3권을 준비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노트, 기본 강의, 기출문제집. 수험생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이런 질문은 수업을 하면서 계속 언급은 하겠지만 다 외워야 하나요? 다 외우는 것을 기본으로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시험 전날까지 빈 그 물잔에요. 그냥 찰랑찰랑하게 계속 부으면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안 외워진다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시험장 들어가서 쓰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쓸 때까지 계속 채워서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 있네요. 프론트로 공부하면 안 되는가? 안 되고. 강론 안 해도 될까요? 이것도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X로 가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의노트와 그 기본서에서 강조의 말씀은 수험생 임의대로 수험 범위를 나누거나 스킵하지 말자. 그 부분 절대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문제집 역시 어느 시험이든 간에 필수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회차와 그리고 논점 2권이 있으나 우린 논점부터 일단 들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기본서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서 관련해서 항상 질문하는 것들 넣어놨는데요. 쉽게 갈 순 있지만 결국 다시 기본서로 돌아오는 그 시행착오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오류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본서, 의노트,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의 기본서 선택 문제를 말끔히 정리를 해놓고 이제 강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 방법은 암기 관련해서입니다. 우리가 암기라는 게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면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당연히 한 암기를 설명해 보도록 하는데 우리 시험이 이렇게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시장에 미친 영향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감정평가사 이론 시험을 대비하기 이전, 즉 수험생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돼요. 그러나 앞에도 설명했듯이 우리 수험 논술, 우리 주관식 문제에서는 약속된 답안이 있습니다. 그 답안에서 첫 번째 체크가 이 배점이라는 것이고요. 몇 점으로 물었는가, 그리고 물어본 대상, 개념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장단기별로 구분하라고 했죠. 장단기별로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아무 문장이나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의 장단기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시장의 수요 공급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DW라고 시험에서 배우는 그런 모형을 통해서 설명해야만 득점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즉 상식적인 수준에서 풀어내는 시험이 아니라 쓸 수는 있으나 절대 합격권으로 들어갈 수 없고 준비되고 약속된 답안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이해하는 거는 필수이고요. 우리가 100분 동안 빠르게 풀어야 되잖아요. 빠르게 풀어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암기가 계속 모여질 건데요. 처음에는 한 줄 쓰기도 어렵습니다. 왼쪽 위 보시면 한 줄 쓰기도 버거워요. 그래서 조건부 평가라고 예를 들어서 쓰는 걸 한번 따라가 보면 조건을 부과한 평가를 말한다. 상식적인 수준에 출발을 하고 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를 하다 보면 저기 오른쪽에 있는 득점할 수 있는 답안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려면 오른쪽에 답안지까지 오려면 암기가 안 되면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점. 자, 암기가 되었으면 계속 모아서 문장 문단으로 배점 관리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의 연습을 과정을 통해서 전체 윤곽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거는 참고로 한번 봐보세요. 글씨도 완벽, 분량, 그리고 내용 당연히 다 맞췄고요.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만들어 갈 겁니다. 답안 작성을 또 암기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제시하는 GS 스터디의 답안지들을 가지고 또는 우리 GS를 안 듣는다면 스텝 2부터 저의 답안을 이렇게 예시 답안을 볼 수 있습니다. 예시 답안을 그대로 따라해 보는 거예요. 따라한다? 좀 유치할 수 있으니 예시 답안의 흐름을 쭉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재현해 내가는 나의 스타일로 비슷하게 계속 쫓아보는 겁니다. 재현할 땐 항상 그 고민은요. 내용 맞추는 거부터 다 하고 그 다음 형식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맞추려면 기본서의 회독 많이 읽으셔가지고 지식을 쌓아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의견이 필요한 논하는 문제에서는 아무 말이나 안 되고 이 기본서에 비례한 나의 그 다듬어진 문장들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는 암기를 통한 연습이 즉 암기에서는 의의를 암기를 했다면 연습은 문장 만들어 가는 거겠죠. 연습을 하고 그 다음 형식적인 면에서 스킬을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점, 100분 이 시험의 특수성 그리고
배점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내가 1번 문제에서 40점이라면 최소 24점 이상 득점해야지라는 식으로 연습하는데도 이런 것들 계속 생각해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음 시작이라 감은 오지 않으나 이렇게 예시 답안이 계속 제시될 거고요. 왼쪽은 저희 예시 답안이고 오른쪽에 학생의 답안도 보시면서 이렇게 20페이지 또는 18페이지를 만들어 가는구나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합격하려면 단계에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 아마 인지가 가능하실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감정평가에 대해 써보세요라고 했을 때 기본서의 이해도 가지고 계속 나오잖아.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풀어냅니다. 토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거의 한 줄에서 끝나죠. 2단계로 오면 의의가 갖춰집니다. 정확한 의의가 나와주면서 뭔가 보충 설명까지도 내가 챙길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러면 2단계까지 온 다음에 우리 연습의 연습, 답안지 작성 연습을 하면서 3단계 감정평가의 논점이 똑같이 떴으나 의의를 정확하게 쓰시고 그 뒤에 어떠한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 좀 변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 2, 3단계를 거칠 거고 내가 고민이 될 때마다 답안지 작성 연습을 하는데 뭔가 안 써진다라고 할 때마다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격 답안지를 만들어가는 건 역시 처음부터는 불가능하고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계속 만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수석 답안지, 정말 고득점 답안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답안 작성하면서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할 예정이라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연간 강의는요, 기본서 그리고 암기, 답안 작성 연습이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강의를 통해서 기본서 1회독이 들어갈 거고, 이를 암기했는가, 단문 연습 그리고 기출문제 실전 연습으로 계속 확인하는 작업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랙 1과 2로 나눠놓긴 했지만 우리의 이제 목표는 합격이기 때문에 강의를 필수적으로 최소한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다. 직장을 병행하시거나 동차다라고 하면 여기 스텝 1, 2, 3까지 완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전업수험생인 경우에는 고득점까지 노려야 하니까요. 스텝 1부터 5까지 모두 수강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연강 강의는요. 실전으로 매칭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우리가 최유효 이용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는 기본서를 읽으실 거고 그 다음 내가 실제 암기 작업을 의노트 500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런 다음 답안 작성 연습이 들어가는 그 부분부터는 실제 내가 이해했는가 그리고 암기가 되었는지를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풀, 답안 작성,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처음 등장하는 토요일에 치러지는 실제 시험과 똑같이 진행하는 모의고사도 이렇게 계속 같이 확인하게 되고요. 이해와 암기가 됐는가를 확인을 합니다만 좀 난이도를 높여볼 수도 있고요. 문제를 변형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논문 분석이라 하는 이제 저희 심화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합 문풀 그리고 모의고사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동일한 개념을 난이도를 올려서 문제를 변형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한 다음 실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기출 28회가 최유효 이용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연습했던 그대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강의 일정을 잘 따라와만 준다면 우리의 목표 점수를 확실히 챙길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연간 강의 트랙 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모의고사는 직장인이든 동차든 상관없이 토요일마다 실전처럼 참여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직장인, 중간 진입자, 동차생이어서 시간이 없다면 지금 보는 이 강의만이라도 필수적으로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 강의는 총 16회, 그리고 답안 작성은 6회.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은 10회로 이루어지고요. 지금 수험계에서 커리큘럼을 쭉 비교하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은 분량, 많지 않은 분량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기본 강의는 총론과 강론을 하겠지만 대부분 총론을 흡수하는 데 좀 중점을 둡니다. 총론의 그 내용을 아까 소개했지만 대부분 분량이 총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16회. 근데 16회가요. 각 강의가 1강이라 하면 총 3강 또는 4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량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실제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문제 유형별 그리고 배점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 갑니다. 약속된 답안지 이렇게 갑니다라고 제가 실제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서에서 이해했던 거 그리고 암기한 것들을 현출해내는 첫 작업이 답안 작성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과 배점에 따라 연습한 다음 실제 우리 문제가 이렇게 출제됩니다를 기출을 통해서 배점도 높일 거예요. 그래서 80점이라고 썼는데요. 50점에서 80점으로 가는 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이 쓰는 문제를 계속 속도를 붙여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난해와 다르게 제가 스텝 1.5를 넣어놨는데요. 1.5는 의노트를 실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미니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끝나고 답안 작성 강의가 들어가기 전 또는 기본 강의 수강하시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제가 미니 강의를 올릴 건데요. 한 강의 30분을 넘지 않고 총 강의는 13강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1강부터 13강까지 하면 기본 강의에서 했던 거를 압축적으로 그리고 의노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실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끝나고 초시생들이 가장 많은 고민이 기본 강의 수강은 끝났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걸 같이 해결하고자 제가 미니 강의로 1.5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감정평가 이론의 합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트랙 1의 강의가 있고요. 트랙 2는요. 심화 강의와 종합 문제풀이가 붙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엄청난 분량이 붙는 건 아니에요. 심화 강의는 총 6, 그리고 종합 문풀도 총 6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화 강의를 보시면 총론에서 강론에서 좀 내용적으로 어렵거나 여기까지 소화가 좀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파트가 있죠. 그런 부분을 여기서 한번 다룰 거고요. 그리고 논문이나 업계에서 고민 중인 것들, 올해 출제될 것 같은 문제들을 여기 심화 강의에서 다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트랙 1까지만 들으면 불안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GS는 트랙 1이나 2나 모두 들어야 한다라고 했죠. GS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트랙 1의 수강자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문풀도 똑같아요. 그래서 종합문풀과 심화 강의까지 모두 마치면 우리가 원하는 단기 고득점 합격으로 가는 일정을 모두 소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강의마다 채점 그리고 첨삭의 과정이 있어요. 특히나 여기 답안 작성 강의부터는 실제 여러분들 답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제가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각 강의 시작할 때마다 잘 챙겨서 과제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강 일정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학습에 있어서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자와 그리고 랜디 감정평가서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감정평가 이론이요. 실무나 법규에 비해서 투입 대비 가장 빠르게 실력을 올려둘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실무나 법규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론 점수 덕분에 합격할 수 있도록 1년의 과정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역시 또 1년간 또 열심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강의 OT 영상 2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